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저희 채널을 많이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그 영화를 늘 좀 즐겁게 보는 편입니다. 좀 안 좋은 면들보다는 다른 점, 좋은 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8월 14일에 개봉한 행복의 나라를 오늘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리뷰를 남기려고 하는데요. 소재가 소재이니만큼, 역사를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이니만큼, 또 건전한 주제의식을 갖고 있는 영화니만큼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이 작품의 흥행 스코어는 기대만큼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선균 배우의 유작이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행복의 나라 리뷰를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이 행복의 나라라는 제목은 그 1974년에 나온 한대수 씨의 노래, 역설적인 제목이죠. 행복의 나라는 가사에서 나라라는 제목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배경은 1979년도에 10월 26일부터 그다음에 12월 12일 정도까지가 이제 큰 배경의 틀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암울했던 시대고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서울의 봄에서 봤던 전두환의 내란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국내 영화들은 안타깝게도 이 법정 소송의 문제들 때문에 항상 영화를 시작할 때 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나 픽션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들을 모델 삼았지만 일단은 픽션을 전제로 하고 있는 영화니만큼 가상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행복의 나라라는 노래는 영화 속에도 흘러나오지만 상당히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사가 나옵니다. 장말 거들아 나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라고 했는데 당시만 해도 장막에 갇혀 있었던 한국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자, 감독은 추창민 감독입니다. 추창민 감독은 이제 좀 이제 연배가 있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찌감치 코미디 영화 마파도로 크게 흥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 정도면 263만 정도였으면 저 정도 당시에 상당히 크게 슬리퍼 히트를 했던 코미디 영화였고요. 그 다음에 멜로물 사랑을 놓치다 2006년도 작품이네요. 벌써. 그 다음에 2011년도에 그들을 사랑합니다. 노인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상당히 되게 좋은 작품이었죠. 그들을 사랑합니다도 강풀 작가의 원작이었고요. 그 다음에 완전 슈퍼히트작은 이제 광의 왕이 된 남자입니다. 이제 그 데이브라는 헐리우드 영화를 소재로 한 각색 작품이 아니냐라는 좀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대중적으로 굉장히 크게 히트한 작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준 작가의 7년의 밤을 개봉을 했는데 이 작품이 좀 늦게 창고 영화로 있다가 늦게 개봉이 됐어요. 네, 이 작품이 좀 논란이 좀 있고요. 되게 답답한 느낌을 주는 영화였기도 하고, 그래서 좀 비판을 많이 받았죠. 성행 스코어도 좋지 않고 관객 반응이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행복의 나라도 기대에 비하면 스코어가 별로 좋지 않았고요. 이 작품 또한 지금 3년 정도 묵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상당히 또 생각보다는 평은 좋은 편이거든요. 네, 평단과 일단은 관객층의 반응은 좀 상반된 느낌입니다. 이 상업적 성공이라는 것은 분명히 시대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행복의 나라는 통쾌한 느낌이 드는 영화일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법정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법정 드라마이기도 하죠. 행복의 나라는 2021년도라고 이제 저기 시네21의 리뷰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평가가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별 3개, 3개 반이니까 일단은 평단에서는 좋은 평가를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 시대를 조명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들은 왜 이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환영하고 있지 않을까요? 단순하게 뭐 이 영화의 그 시대적인 좀 정서, 고구마 먹은 것 같은 답답함, 이런 것들만은 원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작품이 주는 그 모호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픽션의 가미가 주는 좀 의도성,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느끼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이 영화의 주인공은 박태주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 이제 정인우고요. 박태주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그 실제 모델이 있었죠. 이 실제
그 행복의 나라라고 하는 이 영화 속에 이순균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박태주라고 하는 인물은 중앙정보부 수생비서관이고요. 그리고 그 실제 인물은 박흥주 대령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을 모델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박흥주 대령은 영화상에서 보면 이제 되게 그 실제 인물로도 되게 청렴했던 군인상을 표시하는 인물이었고요. 당시 이제 이 영화 속에서는 김영일, 실제로는 김재규의 휘하에 있었던 수행비서관이었던 인물입니다.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인물이고요. 그 후일담으로 많이 연결되는 인물입니다. 박홍주라고 하는 그 실존 인물을 이야기를 거의 가지고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픽션이 많이 가미된 인물은 이제 이쪽에 변호인인 정인우 역할을 조동석 배우가 가미한 인물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현대에 있는 우리들의 현재의 현대성을 가지고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을 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감각에서 그 과거의 시대로 들어간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인물이라는 전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화의 일단 뭐 최고의 빌런, 최악의 빌런은 물론 전상두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누가 보아도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그리고 12.6 사건의 합동수사단장이었던 전두환을 의미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물 포스터가 지금 다 들어와서 주요 배우마다 포스터가 지금 행복의 나라는 나와 있는데요. 변호인단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제 우현 배우가 등장을 하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당시에 이제 분통 터지는 변호인단의 전배수, 송영규 배우들이 다 이제 변호인단에 속해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 역할인데 정진우라는 인물을 이원종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태주 실제 인물인 박중의 부인 역할의 강말금 배우가 연기하고 있고 검찰단 이들을 단죄하려고 하는 이제 검사로 최원영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훈 배우가 상당히 아이러니한데 서울의 봄에서는 전두환 취하에서 실제로는 이제 작전 임무를 수행했었던 인물로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이 정승화 사령관을 지키려다가 희생당하는 김우랑 중령의 을 모델로 하고 있는 김우룡이라는 인물로 있어서 사실 감정적 여파를 또 주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변호인단에 이민균 배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인물로 정인우의 여자친구로 진기주 배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 역시 읽어주는 인물이고요. 사건의 이제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 중앙정보부장 당시 김재규 역할은 김영일이라는 인물로 유성주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뒤에 인물들보다도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세 인물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인우 역할이고요. 실제로 주인공의 이야기 줄거리 스토리텔링상으로는 이 조종석 배우가 연기하는 정인우가 이야기의 앞부분에서는 성공을 꿈꾸는 속물 변호사 캐릭터입니다. 물론 이유가 있는데 영화의 스토리텔링을 보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태주라고 되는 인물은 이 인물은 그 군인 정신을 표상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정치군의 군인의 대표 인물이라고 하는 전상두하고 대꾸를 이루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어지는 그 후반부의 결말 대사들은 이 두 인물의 모습을 차라리 비워주면서 두 인물을 생각하게 비교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영화는 생각보다 젊은 층에게는 장벽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크게 흥행을 했습니다만 전두환의 악행을 구체적으로 그 영화에 서울의 봄에 성공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일종의 전두환 일당이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고 이 나라를 종단했다는 그 무단 통치했다는 사실, 독재 통치를 했다는 사실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12개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 과정들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분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12.6 사태에 보면 그 사건의 전개 과정들을 그래프 등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설명해주는 부분들을 일부러 넣고 있습니다. 행복의 나라는 사실 좀 패착으로 말할 수 있다면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과정들을 바로 도입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영화의 영화강들이라고 하면 남산의 부장들이라든가
그때 그 사람들 같은 영화에서 이미 12.6은 다른 관점으로 표현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젊은 관객들 적어도 79년도 이전 태생들, 이후 태생들, 90년생이라든가 80년대 이후 태생들한테 사실은 낯선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디테일로 말하자면. 근데 감독은 이 영화의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참 군인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명령에 철저히 복종하고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인물인 박태주, 매우 청렴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 인물과 달리 이 영화의 중심 인물로 변호인인 정인우를 중심 인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 정인우를 이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당시에 독재자였던 이 수사단장이자 보안사령관이었던 전상도, 그냥 이 인물과 만나게 되는 장면을 일부러 넣고 상당히 길게 표현하고 있죠. 앞부분에 본격적으로 변호인을 맡기 전까지 이 푯말도 제대로 멋지 못하는 놈이라고 혼을 내는 전상도의 모습과 마지막에 생명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골프장에 난입해서 전상도와 맞는 장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픽션이 가미된 장면이고요. 시대의 그 어두움을 직접 관객들이 만나게 하기 위한 그런 연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자, 그래서 이 영화에는 이 전상두가 이 반대편에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박태주와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일종 협박범의 얼굴을 가지고 와서 박태주에게, 영화의 거의 마지막 후반부 장면에 나와서 박태주에게 뭔가를 인정하라고 얘기하죠. 자, 이 영화의 전개는 일단은 중심 인물은 이제 정인우라고 하는 변호인입니다. 뭐 실제 역사 속의 인물은 원래 광복군 출신의 그 정인우의 모델이 된 분은 태윤기 변호사라는 분이 60대가 됐을 때 사건을 맡으셨습니다만,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출의 의도가 이 현대 인물, 사실은 이 조동석 배우가 연기하는 정인우라는 인물은 똑같이 감정 표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기존의 그 감정적 표현을 숨기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어둠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인물인 거죠. 그 눈치를 보지 않고 분통을 마음껏 터뜨리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관객의 심경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이 박태주라는 인물의 전사가 영화가 되면서 각종 대사라든가 이런 장면으로 설명이 되는 건데, 이 사람의 인물 캐릭터들을 확실하게 조금 더 앞부분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좀 설명을 했었던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건 만약에 불과한 가정의 방식이고요. 어쨌든 이 영화는 사건이 12.6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 가정을 돌보고 이제 잘 챙기라고 당부를 하고 떠나는, 근데 어차피 이제 잡혀갈 일정의 순서가 있는 모습을 잠깐 보여줍니다. 상대하고 이제 부인 역할로 강말금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인물이 부인 역할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드백으로 사건이 벌어지는 사건을 보여주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예고편이라든가 스틸에서 다 표현되지 않는 걸로는 일단 먼저 등장하는 건 정인우 캐릭터예요. 정인우 캐릭터가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정인우 캐릭터를 소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되게 공명심에서 접해 있는 속물 변호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조작하는 것을 머물지 않고 이 사람의 변호의 감정에서는, 변호의 순서에서는 항상 뭐가 우선이냐, 항상 이기느냐 지느냐,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치관의 충돌이 이제 바로 그가 변호를 맡아야 되는 박태주라는 인물과 충돌을 빚는 지점이죠. 정직하고 올곧은 인물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왜곡을 해서라도 승리를 가져가야 된다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 물론 그의 승리에 대한 집착은 나중에 생명에 대한 집착으로 변질됩니다. 이 박태주라고 하는, 변질된다는 말은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박태주라는 인물에 감화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의 인물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박태주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출이라든가 이 극본에 의하면 박홍주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깔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군인 정신이 충만한 인물이었다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박태주는 명령을 받았고 그를 통해서 시해 사건에 가담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경호원들이지만 그들을 이제 제압하면서 또 살인을 저지르는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설득력을 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은 공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의 나라라는 영화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호과 12 사이의 틈새의 시간을 다루고 있는 영화고, 그 다음에 영화의 그 주안점은 박태주라고 하는 진정한 군인 정신을 갖고 있는 인물과 그 다음에 전상두라고 하는 이 정치군인과의 대비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흥미롭게 본 평론가들은 이제 어떤 점에서 흥미를 느끼냐면, 이 영화는 말하자면 변호사가 박태주라고 하는 피고인을 변호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 변호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정 드라마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없는 시대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영화는 필연적으로 법정 드라마로서 완결될 수 없습니다. 이 변호인은 제대로 변호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의 인물들, 인물과 인물의 비교, 그 다음에 시대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법정 드라마로서 법조차 좌절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속에서 그런 어두운 시대를 이 정인우라고 하는 변호인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하고, 어떻게 보면 좌절하고, 어떻게 보면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의 대신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 속에 있는 정인우라는 인물은 아주 지극히 현대적인 인물, 처음에 등장했던 아주 장면 자체가 현대적인 인물이에요.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건을 어느 정도 조작할 수도 있고요. 진실이 중요한 것 하기보다는 그 일종의 쇼를 하는 거죠. 연출을 하고 있고, 그걸 보면서 동료 변호사가 이제 이 박태주라고 하는 변호인, 이 피고인을 변호해줄 변호사가 없어서 이 사람을 섭외하러 갔는데, 동료 변호사가 하는 말은 저게 변호사야 양아치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있는데, 그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 자체,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피고인을 맡았던 박태주에게 당신이 진짜 변호사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처럼 하나의 충분히 피고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의 본분에 충실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선의와 도덕성을 갖춘 인물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 사실은 이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의 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 그 와중에 이제 그 두 번째 서브 플롯으로 박태주와 그다음에 전상두의 그 일종의 대립, 그다음에 시대의 모습에 대한 통찰이 그려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느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상업 영화로서 이 영화는 폭발력이 충분하진 않습니다. 법정 장면이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적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그 터트려진 구조 자체에 좌절하더라도 뭔가를 얘기해야 될 텐데, 그 얘기를 해야 되는 장면은 법정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의 흑막에 해당되는 전상두라고 하는 인물을 향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감독은 주인공 정인우를, 전상두라는 인물을 영화의 맨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만나도록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는 이 처음에 그 태도, 그 현대적 태도들을 가지고 있는 정인우라는 인물이 답답하기 짝이 없는 군인 정신을 갖고 있는 박태주라는 인물들과 조우하고 그를 이제 납득할 수 없어 합니다. 그리고 이 변호인단들에 들어가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일종의 좌충우돌을 하고요. 논리를 몇 개 개발해내죠. 이 박태주라는 인물에게 일종의 자신의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군인으로서 명령을 받고 명령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서 이 사람에겐 책임이 없다, 단지 명령을 받아들인 군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논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차 박태주의 삶에 이제 그러면서 틈이 파게 되고, 그다음에 박태주가 당시 시대에는 중앙정부에 있었다고 한다면 부정축제가 당연한 시절이었고, 실제 인물인 박홍주 대령이 됐다고 합니다. 있던 시대에 군인 월급만으로 생활하면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박홍주의 집, 박태주의 집에 가보고 그 사람의 이제 인격에 감화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만약에 현대 관객들한테 그런 인격에 대한 감화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그런 접점이 이 권력의 흐름과 그것에 맞서 싸웠던 인물이라고 하는 그 남성적인 드라마였던 서울의 봄과는 좀 결이 다른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쓴다라고 하는 정인우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 거고요. 그 정인우라고 하는 인물의 그런 의지, 현대적인 의지, 사람의 목숨을 우선시 살리겠다는 그 의지와 달리 그 시대에 이 쪽지란 얘기가 전달 나오죠. 실제로 이제 그 이 계속 방송을 청취하면서 이 계속 그 뭐라죠? 도청을 실시하면서 뒤에서 이 계엄 재판을 조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 정인우는 단계적으로 이 박태주에게 제안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지금 요 장면도 되게 인상적인 장면인데 이 사건을 재구성하면서 이제 12.6을 정인우는 직접 본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 현장에 가서 안가에 궁중동의 안가였을 텐데 그 안가에 가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이 사람의 고뇌를 읽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 감화를 담아내는 장면으로 아마 이런 연출이 있었을 겁니다. 이 지금 이제 흐릿하게 보이는 인물이 이성균 배우가 연기하는 박태주고 그다음에 저 뒤에 있는 인물이 조종석 배우가 연기하는 정인우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에 공감하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런 품격 있는 군인으로서의 모습,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자세, 그 다음에 명령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단호함, 그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거기에 이제 그 자신의 가정에 대한 책임 같은 건데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이 뜬금없이 정인우가 그것에 감화되는 게 아니라 정인우라는 인물이 이쪽에 속물적인 삶을 살았던 이유가 이제 이 장례식장면에 이제 바로 장면 설명이 되는데 저 뒤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였던 아버지가 그 일종의 반체제 인사들을 갖다가 숨겨주고 학생이라든가 노동자라든가 이렇게 숨겨주고 도와주면서 일종의 당시에 이제 그런 공안 당국에게 잡혀가서 옥고를 치르고 있는 인물로 묘사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인물이었죠. 처음에 정의는 가족들이 힘들게 만들었고 그렇게 했다는 인물로 일종의 반항적인 마음이었습니다만 그런 답답함의 모습을 이제 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느꼈던 그 답답함의 모습을 올곧은 인물이었던 박태주라는 인물에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에 만나면 이렇게 답답하게 했고 어떻게 변해도 변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인물들이라든가 이런 그 성격의 인물이라는 대사들이 나오죠. 그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사회라면 올곧고 자신의 윤리에 충실한 인물들로 채워진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박태주라고 하는 인물이 행했던 12.6에 대한 이야기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미 그때 그 사람들이라든가 남산의 부정들에 나왔던 것처럼 논란이 있는 인물이었고 사실은 이제 이 개입했던 박태주라는 인물이 연결했던 박홍주라든가 같이 연관되었던 인물들은 사실은 좀 박선호라든가 이런 실제 인물들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죠. 이분들이 대부분 다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보여주고 있고요. 주변 서브플롯에 대한 인물들도 이렇게 이들의 감정, 가족들의 안타까움 같은 거 지금 충분히 드러나는데 사실은 충분히 표현되었다는 생각은 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박태주라는 인물에 대해서 약간 조금 더 많은 심화가 있었으면 좀 감정적인 좀 격렬함이 일어날 수 있는 무언가가 더 있었다면 더 좋은 감정적인 경량을 이뤄낼 수 있을 만한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셉니다. 근데 이 되게 초계와 같은 인물로 군인 정신으로 채워진 인물로 박태주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서는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관객이라든가 정인우라는 인물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결론은 알고 있죠. 이 역사를 알고 있는 인물들은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영화가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또 그런 지점입니다. 이 영화는 애초에 법정 드라마로서 제대로 설 수 없는 구조 위에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정인우라는 인물은 법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즉 결과적으로 그의 승리란 박태주를 살려내는 것인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군사법정을 고집하는 군인으로서의 군사법정. 근데 왜냐하면 계엄치하에서 군사법정은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3심까지 가지 않고 1심에서 끝납니다. 거의 사형이 유력한 상황인데 박태준은 이 영화 속의 박태준은 그것을 기꺼이 선택하죠. 군인으로서 군사법정에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정인호는 그걸 굉장히 답답해 여기죠. 근데 그것을 박태주가 만나면서 그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되게 복잡한 생각은 아닙니다. 일종의 무인으로서 군인으로서의 삶에 충실하려고 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인 거죠. 그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에 개입되었던 인물들 중에 유일하게 군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현지 군인이었기 때문에 1심에서 이제 재판이 끝나게 되거든요. 실제로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영화 속에 보면 명령에 따랐다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르는 것이 과연 잘못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영화 속 질문입니다. 그것은 정인우의 질문이기도 하고 이 시대의 질문이기도 한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 이제의 논리는 이 박태주와 이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영일, 물론 이제 실제 인물은 다른 이름입니다만 이 대화를 나누면서 12.6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국가 원수가 시해 당한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이냐 할 때 그들의 근거지인 중앙정보부로 가서 내란을 꾀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육본을 향했다. 그것은 자신의 근거지를 아니기 때문에 이동했다는 것은 뇌란 음모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해석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의 이해 논리를 받아들일 줄 만한 시대적 상황이라든가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은 재판이 거듭되면서 이제 계속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리한 사항들이 아닌 것들은 이 판사와 검사에서 재촉되고 실제 이들의 뒤에 흑박에는 당연히 당시에 보안사령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화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빌런을 향해서 이 주인공이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 속에는 이 두 번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설득은 사실은 이제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에요. 영화의 변호사는 어쩔 수 없지만 당당히 맞서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변호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거죠. 물론 감정적 경량이고 논리적으로 적용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상 상황입니다. 진짜로 일어났었던 일이 아닌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갖고 있는 톤 앤 매너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영화는 지나치게 어떨 땐 감정적이고 그 다음에 그 감정으로 이겨낼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시대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 거죠. 그래서 영화는 이미 이 판결의 결론은 이미 나와 있고요. 뭐 영화의 마지막에 자막으로 나옵니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영화에서 나와지고 있는 희망은 이 진짜 변호사라고 하는 이 박태주와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이 정인우에게 던지는 말만 남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말만 있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예고된 비극이지만 영화가 주는 그런 카타르시스가 과연 잘 전달됐는지의 여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줬던 카타르시스에서 주는 그런 격렬함이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다가오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의미가 없느냐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 시대를 조망했던 인물로서 논란의 여지는 당연히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만 이 행복의 나라라고 하는 것들 역설적인 이 제목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더 한번 해보는 이야기. 그래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반론의 여지 없이 없어져 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영화는 상당 부분 픽션이고 그 상당 부분만은 픽션이라는 지점들이 많은 비판을 어느 정도 받기도 했습니다만 뭐 나름대로 어떤 분들에게는 또 감정적인 또 경량을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뭐 제가 행복의 나라를 보고 느낀 점들, 뭐 생각난 점들을 좀 얘기해봤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뵙겠고요. 이 작품을 끝으로 이제 이선균 배우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